1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회귀진단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예를 통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앞서 여러분들하고 다루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다루었던 영업수익점 SAV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반응변수 Y가 영업수익 평가 지수였고요. 설명변수는 창의력 평가 시험, 단순 추론 평가 시험, 복합 추론 평가 시험, 계량 능력 평가 시험, 이런 4개의 설명 변수를 둔 그런 사례였습니다. 즉 어떠한 그 평가 영역이 영업수익 평가 지수에 기여하는 바가 큰가, 이런 걸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사례였었죠. 그럴 때 그 사례에 대해서 회귀 모형에서 좌측에 보면은 이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여러분들 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세 번째 보면요, 저장이란 우측에 통계량 버튼, 도표 버튼,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그 저장 버튼을 눌러보면요, 우측에 선형 회귀 분석 땡땡 저장이라고 하는 상자가 나타났죠. 거기에 보면은 좌측 메뉴의 예측값 보면 비표준화, 그럼 y hat i를 말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잔차 보면은 거기 비표준화, 거기는 원잔차를 말하고요. 표준화 그러면은 그것은 내표준 잔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삭제된 스튜던트와 잔체 그러면 외표준 잔차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좌측으로 와서 거리라고 하는 거에 보면 그게 쿡의 거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게 체크하면은 그게 바로 쿡의 거리가 이제 영향력을 검증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영향력 통계량에 보면 거기 DF 베타스, 그 다음에 DF FIT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 통계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체크해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요. 그 결과들이 원래 데이터셋에 우측에 쭉 값들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원래 데이터셋 옆에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그런 값들이 옆에 붙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다시 저장하면 원래 데이터셋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값들까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출력 결과 중에 그 잔차 통계량을 보면요. 맨 왼쪽에 예측값 그럼 y hat을 말하고요. 그 아래 그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잔차 다음에 표준 오차 잔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니 표준 잔차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 잔차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626, 절대값이 1을 넘어갔죠. 최대값이 1.899. 이런 것들은 특이값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튜던트 잔차를 보면 외 표준 잔차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321 또는 2.098 이런 값들이 있어서 특이값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쿡의 거리라고 하는 걸 보면요. 거기에 최대값이 0.555 이렇게 나와 있죠. 0.5를 넘어가는 영향력이 있는 관찰 개체도 있어 보인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원래 데이터 우측에 적혀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 몇 번째 레코드가 그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또 도표 대화 상자에서 도표로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Y축의 Z 레지듀얼 RESID는 표준화 잔차이고요. ZPRED 이거는 X축 값은 표준화 예측 값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이나 정규 확률 도표 같은 걸 그려보면 특이값 이런 걸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표준화 잔차 플롯에서
가로축은 예측값, 표준화 예측값을 말하고요. 세로축은 표준화 잔차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2에서 1을 벗어나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23번째 레코드와 40번째 레코드가 그런 특이값, 즉 마이너스 2에서 2의 표준 잔차를 벗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특이값이 두 개가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23번째와 40번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loss.sav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 진단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로스 데이터는 암모니아라는 거 있죠. 암모니아 제조 공정과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데이는 공정이 일어난 일자, 날짜를 말하고요. X1, X2, X3는 설명 변수입니다. 공정의 입력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는 바로 그런 공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출력 특성으로서 반응 변수입니다. 즉 설명 변수가 3개, 반응 변수가 하나인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고요. SPSS 메뉴에서 띄워놓고 분석 메뉴, 회귀 분석 선형 이렇게 눌러서 종속 변수는 Y로, 독립 변수는 X1, X2, X3로 케이스 설명은 데이로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통계랑 대화선체에서 뭐 추정값이나 잔차, 뭐 모형적합, 공선성 이런 것들을 전부 클릭하고요. 도표나 또는 저장을 지정하면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요. 먼저 모형의 설명력은 0.884죠. 즉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에 의해서 반응 변수 Y인 출력 특성의 88.4%가 설명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독립성을 확인해보는 더빈-왓슨 통계량이 1.660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근처면은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회귀 계수를 보면요. 출력 특성 Y는 마이너스 30.024 더하기 0.848 X1 더하기 0.723 마이너스 0.216 X3 이렇게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고요. 표준화 회귀 계수도 보면은 X1 첫 번째 공정 조건 1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유의 확률을 유의성 검증을 보면 X1이라는 설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X2도 P값이 0.040으로서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세 번째 X3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출력 특성 Y에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VIF 통계량을 보면요. 10 이상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선성과 관련되는 거기 그 고유값이나 상태지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람다 1이 3.971, 람다 2는 2.1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람다 3는 6.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람다 4는 1.5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지수 컨디션 넘버를 보면요. 차원 2에 해당되는 13.519는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는 루트 분자가 3.971 나누기 분모가 2.1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하면 13.519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50.025 같은 경우도요. 루트 3.971 나누기 1.5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50.025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온다는 걸 상태지수가 계산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100 이상의 상태지수는 없으니까 VIF 통계량과 이거를 합쳐서 봤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게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후에 그 21개 자료인데요. 21개 자료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자료가 표준화 잔차가 1.835 이 근처 값이 하나 보이네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21번째가 마이너스 2.436 확실하게 절대값 2를 넘어가는 특이값이 21번째 자료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우측에 보면요. 우측에 삭제된 스튜던트와 잔체를 보면 내 표준 잔차 마이너스 3.632 이것이 21번째 자료입니다. 나중에 데이터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2.336이 바로 네 번째 자료입니다. 이건 외 표준 잔차인데요. 절대값 2를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쿡의 거리라고 해서 1.129라고 하는 1을 넘어가는 값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향력이 큰 관찰 개체도 존재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stackloss.sav의 우측, 원데이터 우측에 그 값들이 쭉 찍혀 있고 그걸 근거로 몇 번째 자료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회기 진단을 종합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다중선형 회기 모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VIF 값이나 상태지수, 컨디션 넘버 값을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회기진단의 잔차 분석을 통해서 21번째 자료의 경우 표준잔차, 즉 내표준잔차나 외표준잔차를 기준으로 특이점인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네 번째 케이스의 경우, 자료의 경우 내표준잔차 1.835, 외표준잔차 2가 넘죠. 특이점일 가능성이 크다. 또 저장된 데이터 세트를 보면 알지만요. 쿡의 거리값으로 미뤄보아 18번째 관찰치는 영향력이 큰 관찰 개체이다. 또한 쿡 D 값으로 미뤄보아 21번째도 영향력이 큰 관찰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DFFIT 기준으로도 18번째, DF 베타스 기준으로도 18과 21번째가 역시 두드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이 큰 관찰 개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화하면 1.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2. 두 번째, 잔차 분석을 통해서 21번째 자료는 특이점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이다. 영향력 진단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고 있죠. 18번째 자료 또한 영향력이 큰 관측 개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21명의 자료 중에 18번째 자료와 21번째 자료를 제외한 19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다시 실시하면 그 결과 분석 결과가 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귀 진단은 크게 여러분들 우리가 회귀 분석한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잘 검토해 보는 과정이고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 잔차 분석을 통해서 특이값을 찾아내고요. 영향력 검진,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또한 영향이 있는 관찰 개체를 찾아내고요. 그런 레코드를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고요. 이것은 레코드를 포함하냐 제외하냐의 문제고요. 변수들 간에 있어서 선형 종속 관계인 다중공선성 문제는 변수를 제거하고 포함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